안녕하세요. 뜨르입니다. 휴가를 맞아 통영에 다녀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1년에 한 번뿐인 여행이기에 길을 나섰습니다. 통영은 오래전부터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바다와 섬이 있는 도시라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산도 좋지만 뜨거운 계절일수록 시원한 바람과 물이 있는 바다가 더 마음을 끄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영 인문학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고 지나치는 여행이 아니라 통영 출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끼고 대화하고 때로는 비판해보려 합니다. 문학인을 만나고 음악인을 만나고 문화의 결을 맛보는 여행입니다. 이제 그 여정의 짐을 하나씩 풀어놓으며 또렷한 눈으로 사물을 응시해보고자 합니다. 통영에는 통영만의 낭만이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꿀빵이 있고 충무김밥이 있으며 통영 특유의 술문화인 다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문화예술의 전통이 깊은 도시입니다. 통영이라는 지명도 현지 홍보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삼도수군 통제영을 줄여 부르게 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삼도수군 통제영은 오늘날로 치면 해군 본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통영은 한때 군항 도시의 중심이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선조 37년 즉 1604년에 삼도수군 통제사 이경준이 통제영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통영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150여 개의 섬이 있으며 해안선이 구불구불한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 지형이어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통제영이 옮겨오기 전 통영의 옛 지명은 두룡포였다고 합니다. 두룡은 용의 머리를 뜻하는 말로 전설에 따르면 훗날 큰 인물이 되려면 두룡포를 의지해야 용처럼 승천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이 말이 이 지역 출신 인물들을 두고 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용으로 승천하다가 떨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통영 출신 인물로는 토지의 작가 박경리, 꽃의 시인 김춘수, 색채의 화가 전영림, 시조 시인 김상옥, 깃발의 시인 유치환, 그리고 그의 동생이자 연극인인 유치진, 소설 꽃신의 작가 김용익, 작곡가 윤희상 등 수많은 문화예술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두룡포를 의지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들 모두가 한국 현대문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예술가들이라는 점입니다. 통영이 어떤 곳이기에 이토록 많은 예술가를 배출했는지 그들의 고향을 따라 걷는 인문학 여행은 충분히 의미 있는 여정이 됩니다. 통영시 향토역사관 김일용 관장은 통영에서 문화예술인이 많이 배출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임진왜란 이후 군영 도시로 발전하면서 형성된 독특한 지역 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사람들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당시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통영의 부유층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도쿄로 유학 보냈고 그곳에서 문학과 예술을 공부한 이들이 돌아와 동료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통영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의 집합소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필자가 보기에 통영의 자연환경 역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통영은 동양의 나폴리라 불릴 만큼 바다와 산, 섬과 포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물구비마다 섬이 있고 포구마다 붉은 동백꽃이 남쪽 바다를 알립니다. 그 자체로 시이고 음악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일찍부터 통영을 노래했습니다. 이은상은 통영 앞바다를 앞가슴 열어젖히고 부딪혀보는 바다라 읊었고 백석은 통영의 소박한 삶을 따뜻하게 찬미했습니다.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통영 출신 두 시인의 시세계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깃발의 시인 청마유치환입니다. 통영 출신 시인 가운데 먼저 청마유치환을 만나보겠습니다. 통영 봉평동에는 청마문학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조용히 서 있는 이 문학관은 그의 시 세계를 상징하듯 고독하면서도 단단한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문학관 안에는 청마의 육필원고, 사진,
연보, 그리고 대표작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시가 지닌 강한 의지와 긴장감입니다. 삶을 향한 단호한 태도, 그리고 스스로를 단련하듯 밀어붙이는 언어의 힘이 공간 전체에 배어 있습니다. 청마 유치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은 단연 깃발입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이 시에서 깃발은 단순한 사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가 품고 있는 갈망이자 닿을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것을 향한 몸짓입니다. 바람이 불어야만 흔들리는 깃발처럼 인간 역시 외부의 조건과 세계의 압력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패배가 아니라 저항이며 침묵 속에서 터져나오는 아우성입니다. 청마는 이 시를 통해 고독한 인간 존재가 세계를 향해 던지는 마지막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마의 시 세계는 전반적으로 강인합니다. 그는 감상에 쉽게 기대지 않으며 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입니다. 사랑을 노래할 때조차 그것은 달콤한 감정의 교환이 아니라 존재를 건 시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는 때로 냉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에서 청마의 시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하나의 윤곽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청마 유치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시 세계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남긴 논쟁 또한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친일 논쟁입니다. 청마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친일 성향의 작품을 발표했고 친일 문학단체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후 한국 문학사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뛰어난 작품 세계와 윤리적으로 문제적인 삶은 어떻게 함께 평가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문학은 삶과 분리될 수 있는가? 아니면 문학 역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청마의 경우 해방 이후 친일 행적에 대해 공개적인 참회나 자기 성찰이 충분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시적 성취가 완전히 지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한 시인의 도덕성을 넘어 한국 근대문학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식민지 상황 속에서 문학인은 어떻게 생존했으며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을 오늘의 시선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통영의 바다를 바라보며 이 질문을 던질 때 문학은 더 이상 박제된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유의 장이 됩니다. 이제 또 다른 통영의 시인 김춘수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김춘수는 청마와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감정과 서사를 덜어내고 언어 그 자체의 본질로 파고든 시인이었습니다. 김춘수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일찍부터 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집요하게 매달렸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통영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수학한 그는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시 활동을 시작하며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김춘수를 대표하는 시는 역시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는 한국 현대시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 가운데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철학적인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행위는 단순한 호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를 존재로 성립시키는 사건입니다. 김춘수는 존재가 본질을 먼저 갖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인식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획득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실존주의적 사유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서 꽃은 자연물로서의 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탄생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는 이미 완성된 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고 인식하고 관계 맺을 때 비로소 의미를 얻습니다. 김춘수의 시는 언어를 통해 세계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감정의 파고보다 사유의 깊이가 먼저 다가옵니다. 청마 유치환이 세계를 향해 고독한 깃발을 흔들었다면 김춘수는
세계를 조용히 호명함으로써 존재를 불러냅니다. 한 사람은 의지와 긴장의 시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관계와 인식의 시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통영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와 존재를 사유했습니다. 이 대비는 통영이라는 공간이 지닌 문화적 토양의 풍부함을 잘 보여줍니다. 통영 인문학 여행은 이렇게 한 도시가 품은 서로 다른 사유의 결을 따라 걷는 여정입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깃발과 꽃이 마주 서 있습니다. 하나는 흔들리며 존재를 증명하고 다른 하나는 이름 불림으로 존재가 됩니다. 이 두 시인의 세계를 함께 바라볼 때 우리는 시가 단지 아름다운 말의 집합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깊은 사유의 장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인문학 여행에서는 또 다른 통영의 목소리 혹은 이 도시가 품은 다른 예술의 결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소설가 박경리와 음악가 윤희상입니다. 이상 뜨르TV 뜨르의 세상 읽기 해움인문학연구소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